정경유착. 네, 영혼의 경제학자 명지대 경제학과의 우석진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영혼의 경제학자 우석진입니다. 네, 우리 우 교수님이 방송 토론을 그렇게 해주니까 좋아했고 많이 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럼 주말에도 보셨겠네요. 유튜브 채널에 공개됐던 봤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 인터뷰. 그렇죠. 3프로 TV인가요? 예, 3프로 TV. 예, 예, 다 보셨어요? 다 봤습니다. 예. 자, TV 토론 많이 알아서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땠습니까? 하여간 두 후보를 한꺼번에 대비해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뭐 흥미로운 비교 포인트가 되고요. 이제 한 가지 이제 그 아쉬웠던 점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나와서 토론 자체가 뭐 싸움 같은 거 아니냐. 토론하면 싸움밖에 안 난다. 뭐 이런 얘기. 예, 그런 말씀하신 거 보고 약간 좀 조금 의아했는데 예. 뭔가 토론에 대해서 뭔가 좀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토론을 하다 보면은 뭐 자기 약점도 드러나지만은 자기 것도 잘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상대방 것도 잘 이해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그 토론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후보에 대한 선택을 잘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싸움으로 이해했다는 게 조금 의아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약간 뭐 토론에 대해서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경선 과정에서 이 후보들이 이제 약간 장학 퀴즈식 그런 토론 기술을 발휘하잖아요. 네. 잘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구체적으로 막 물어보니까 그렇게 토론이 진행이 되면은 토론 자체가 조금 무의미해질 뿐만 아니라 자기 정책도 설명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원래 토론이라는 뜻이 상대의 논리, 상대의 논지를 때린다, 친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유권자의 이제 어떤 후보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인데 그런 것이 이제 나쁘다고 생각하는 걸 보니까 조금 그러니까 토론 자체가 싸우는 거예요. 다만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렇죠. 논리를 갖고 싸우는 그렇죠. 거죠. 말로 싸우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나저나 어떻게 두 후보의 어떤 그 경제 정책은 충분히 드러났다고 평가를 하세요? 이제 뭐 같은 세팅에서 두 번 한 거기 때문에 이제 비교가 가능해졌다는 측면에서 좋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진행하시는 분들이 또 3프로 TV 거기가 이제 뭐 좁게 보면 이제 주식 혹은 자본시장 관련된 방송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심도 높은 논의가 좀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두 후보를 약간 비교를 해보면은 뭐 언론에서는 이제 뭐 약간 이재명 후보가 조회수나 아니면 뭐 좋아요나 댓글 측면에서 조금 우세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평가하는 뭐 언론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뭐 보기에는 한 번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근데 내용이 기니까 저 같은 경우도 1.25배속으로 1.5배속 하니까 너무 잘 안 들리고 매니아의 보는 법을 지금 팁을 주고 계시고. 예, 1.25배속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주식 관련된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가 본인이 투자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자기가 돈을 번 얘기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나중에 복구한 얘기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내용 전달에 있어서 구체적이기 때문에 좀 더 실질적으로 좀 시장을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냐. 특히 이제 저는 재밌게 들었던 게 이제 수급과 재료다. 수급. 그러니까 사고 파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와 어떤 기업에 좋은 호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를 이제 설명해 줄 때 아주 제가 그게 쏙쏙 들어왔고요. 예.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라서 주식 투자 못했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서 약간 추상적인 설명들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게 쏙쏙 들어오진 않았는데 검사 출신이니까 그런 주식시장 자체에 대한 얘기보다도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불투명성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이런 사건 처리, 그다음에 뭐 재판 과정 이런 얘기를 접근하니까 그것도 약간 뭐 신선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두 분 모두 이제 이 주식시장 관련해 가지고 강조했던 건 투명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은 같이 공이 나오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이재명 후보 이제 인터뷰 내용 중에서 눈길을 끄는 게 불투명성만 해결되면 코스피 4,500원 가뿐히 넘을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말은? 그게 지금 주가가 3,000이잖아요. 3,000인데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소득 창출 능력에 비해 봤을 때 주가가 좀 낮기 때문에 그거에 50% 정도는 올릴 수가 있다. 그래서 3,000에 50%는 1,500이니까 3,000 더하기 1,500 하니까 4,500 정도는 우리가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전망하신 거고 잘 가면 5,000도 갈 수 있다. 뭐 그런 이제 전망 차원에서 이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 문제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갈 수 있는 동력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두 가지 접근을 하셨어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시장의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 그거를 강제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측면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산업 구조가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제조업 중심이니까 주가를 올리는 거는 이제 빅테크, 뭐 빅데이터, 뭐 이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산업들이니까 이거를 국가가 조금 육성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대규모로 개입을 해가지고 국가적 역량, 뭐 인프라 투자,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고 물론 이제 주가라고 하는 게 뭐 그런 것만 가지고 결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뭐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일종의 내가 이런 정책 방향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이야기도 했던데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좀 낮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국민연금이 이제 기금 규모가 크고 그래서 국내 주식 비중을 좀 올려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이제 깊어지죠. 깊어지고 주가를 올리거나 아니면 떨어질 때에도 받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주식은 이제 아무래도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노후 자산을 어떤 위험한 자산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게 맞는 거냐 이제 이런 예, 그렇죠. 이런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주식 시장이 대부분 이제 유통 시장이거든요. 예. 유통 시장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국민연금이 돈을 벌 때 그 돈은 어디서 오는 거냐? 다른 투자자한테 보통 부가 이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돈을 많이 벌어간다는 게 과연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은 거냐? 국민연금이 벌어가는 돈이 결국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죠. 예컨대 뭐 해외 주식에 투자에 돈을 벌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그렇죠. 추가적인 돈이 들어오는 건데 국내 주식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번다는 것이 과연 전체적으로 옳은 것이냐 이제 이런 게 하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금은 이제 자산 투자를 해서 그 수익으로 이제 국민연금이 나눠주는데 나중에는 자산을 헐어가지고 그러니까 주식을 팔아가지고 국민연금을 줘야 될 때가 오거든요. 그럼 그때는 그럼 주식을 한꺼번에 많이 팔아야 되니까 그러면 뭐. 주가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마 국민연금도 포지션을 서서히 이제 조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작전주의 얘기 잠깐 나와갖고 정치적 논란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다 안 보신 분들이 그냥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친구가 주식을 사달라고 했는데 가격이 좀 많이 올라서는 무서워서 그걸 팔았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작전주의였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작전에 가담했다는 게 아니고 뭐 그런 사건을 이제 설명을 한 거고 이게 작전에 가입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시세 조정 행위에 가담을 하려고 하면 고의성이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건 전혀 없으니까 그냥 해프닝 정도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근데 작전에 가담한 것처럼 정책 공세를 그렇죠. 이제 앞을 자르고 들으면 그렇게 들릴 수가 있죠.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고요. 윤석열 후보 이야기를 좀 넘어가죠. 부동산 세제 얘기를 다시 했던데 좀 평가 좀 해주세요. 이제 그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관련 세제는 이제 두 가지로 압축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하나가 이제 그 다주택자 양도소득에 대한 일반 과세를 하겠다. 중과가 아니라 일반 과세하겠다.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종부세, 재산세 이걸 통합하겠다. 이런 논의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전 둘 다 이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요. 첫 번째 이제 그 다주택자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부분은 우리가 1에서 번 소득, 노동소득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매매를 통해서 번 소득 이게 이제 우리가 뭐 불로소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동일하게 볼 것이냐 아니면 다르게 볼 것이냐고 하는 요거 약간 우리 그 사회에 어떤 합의사항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같게 보면은 뭐 1에서 번 거나 뭐 부동산 매매에서 번 거나 같은 거다 보면은 이제 같은 세율로 과세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우리 사회는 그래도 노동소득이 좀 더 소중한 거고 불로소득은 조금 더 그거보다는 조금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면은 중과를 이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중과의 정도가 얼마큼 돼야 되느냐는 뭐 논의를 해볼 수가 있지만은 이제 그런 논의가 필요하고 이제 종부세, 재산세 통합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한데 이제 종부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국에서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때 혹은 토지를 많이 갖고 있었을 때 이거를 누진 과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너무 주택을 너무 많이 소유하지 마라.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재산세와 통합하게 되면은 요 기능이 없어져요. 예컨대 서울하고 세종에 뭐 아파트를 하나씩 10억짜리를 하나씩 갖고 있다고 치면은 이게 이제 합치면 20억이 되니까 요거는 종부세 과상이 되는데 재산세로 통합하게 되면은 각각 지역마다 한 채이기 때문에 요건 누진과세가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판단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종부세 세수를 거두면은 그거를
부동산 교부세라고 지방 정부에 다시 교부를 해줍니다. 그리고 할 때 이제 재정력이 좀 떨어지는 지역에 조금 더 많이 교부해주는 형평화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종부세를 재산세 통합시켰을 때 그 기능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라고 하는 대안들이 같이 나오지 않으면은 이 자체는 큰 의미는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 지금 부동산 세제면 거래세가 있고 보유세가 있고 이제 보통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보통 일반적으로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둘 다 풀겠다 이거 아닌가요? 지금 나와 있는 걸로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부동산 세금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통은 보유세는 좀 강화를 하고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만 주택을 좀 가지고 네. 거주 이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조금 부담을 좀 낮추도록 거래세를 이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네네. 그래서 예컨대 내가 아파트 사는데 앞집으로 이사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네. 그렇죠. 거래세가 높으면은 이제 앞집으로 이사 못 가죠. 네. 근데 거래세가 낮으면 이제 이사를 갈 수가 있는데 세무 당국은 사실은 거래세를 더 선호를 해요. 왜냐하면은 보유세는 돈이 없을 때 세금을 걷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세 조항이 좀 있는데 거래세는 내가 집을 팔고 돈이 있을 때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징수가 쉽다. 징수가 좀 쉽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통적인 세제를 보면은 거래세가 되게 높고 예. 보유세가 되게 낮게 과세가 됐었어요. 예. 근데 이거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이 있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이제 보유세를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높여온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거래세를 낮춰가야 되는데 거래세를 우리가 원래는 신고가에서 그러니까 공시가격 공시지가로 하다가 예. 요거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하면서 거래세도 사실은 조금 올라온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 한번 선회를 한번 해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빨리 올라간 것들을 조금 좀 정상화시킨다는 그런 의미에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방향성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애매한 것으로 보이기는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그리고 일자리 공약 발표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저도 이제 아주 길게 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저께는 이제 김건희 씨의 그 대국민 사과. 예, 그게 가장 핵심인데 그때 일자리 1호 공약을 발표하는 게 참 선대위가 이게 일을 하고 있는지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네.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신산업을 육성하겠다. 대신 거기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어떤 인센티브로 이제 스톡 옵션을 주는데 지금 3천만 원까지 비과세인데 이걸 2억으로 상향하겠다. 네. 그리고 신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모태 펀드를 2배 확대하겠다. 네. 세대별로는 이제 뭐 2030을 위해서는 대학을 창업 기지화하고 3040은 원격 근무를 가능하게 하고 4050은 컴퓨터나 이런 디지털 이런 걸 잘 모르겠으니까 이거를 교육을 시켜주겠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뭔가 좀 두텁게 주는 그런 정책을 하겠다. 네네네. 이제 이런 건데 제가 쭉 이걸 보니까 이제 선거가 사실은 70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리고 후보가 된 지도 꽤 됐어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구체적인 안들이 좀 나와줘야 돼요. 그렇죠. 구호가 나올 게 아니고 이제 구체적인 안을 후보가 우리가 1호 공약이라고 했을 때는 조금 질문을 좀 받아주면서 설명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때 그 발표할 때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요 슬로건 같은 구호만 발표하고 또 그냥 가버리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준비가 좀 제대로 되고 있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쯤 되면 재정 추이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돈은 얼마큼 들어가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것이 예전 우리 선거를 떠올려 보면은 예컨대 박근혜 그 전 대통령 그때 그 선거 때를 보면은 이때 무슨 가계부 이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아 그래서 맞아요. 예. 그래서 요 사업에는 이런 비용이 이렇게 들고 전체적으로 얼마큼 들고 이런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그 정책의 투명성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진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어느 방향으로 윤석열의 정부는 과연 어떤 정부냐 큰 그림이 없이 그냥 산별적으로 발표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디테일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명지대 우석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